미국 해병대의 현대적 상륙작전 능력 발전에 관한 연구 1장 들어가며 오늘날 미국 해병대는 언제나 충성을 다하는 미국의 국가 전략기동군으로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는 약 24만 명의 병력에 천여 대의 자체 항공기 등 상당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방조직상에서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제4의 독립군종으로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최일선에서 미국의 국익을 보장하고 국가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언제든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미국 해병대가 창설 초기부터 이러한 위상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미국 해병대는 1775년 대륙 해병의 창설 직후부터 국제 정세의 변동, 정치 지도자 및 군 지휘부 성향, 새로운 전쟁 수행 방식의 등장 및 전술의 변화 등으로 야기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했다. 특히 미국 해병대의 입장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까지의 기간 전간기는 제한된 병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의 임무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였다. 이 기간 중 미국 해병대는 재반 여건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향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시기에 미국 해병대가 목표로 설정한 현대적 상륙작전 능력의 확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고 그러한 활동 과정이 지금의 우리에게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2장에서 미국 해병대가 현대적 상륙작전 능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상륙작전 개념의 변화와 미국 해군의 대일 전략을 설명한다. 이어서 미국 해병대가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과 해군의 대일 전략 개념을 수용하여 현대적 상륙작전 능력의 확보라는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을 미국 해병대의 앨리스 소령이 작성한 보고서 및 작전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장에서는 이렇게 설정된 기존의 상륙작전과는 다른 현대적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한 당시 미국 해병대의 노력은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이를 위하여 전간기 미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 발전 과정을 5개 전투발전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전투발전 분야는 전장에서 작전 수행에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발전시켜야 할 각각의 분야로서 교리, 구조 편성, 교육훈련, 무기장비, 인적자원 등의 분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전투발전 분야를 적용한 연구방법은 상호 연계되어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던 당시 상륙작전 능력 발전을 위한 여러 분야를 일목요연하게 나누어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구체적으로 해병대 주도와 독자적인 상륙작전 교리의 정립, 부대구조 개편 및 함대 해병대의 창설을 통해 상륙작전에 적합한 부대 편성 추진, 상륙작전 교리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전술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주기적인 상륙훈련의 시행, 상륙작전의 필수적인 상륙주정 및 상륙장갑차의 개발 및 성능 개량, 새로운 개념의 상륙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잔교단의 양성 등이 노력으로 나누어서 분석할 것이다. 4장에서는 현대적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간기 미국 해병대의 노력이 현재 한국 해병대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를 분석할 것이다. 2장 새로운 상륙작전 필요성의 대두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라는 주제가 기록된 이후로 해상에서 함정으로부터 군대를 상륙시키는 것은 전쟁의 한 작전 양상으로 계속 이어져 왔다. 고대 및 근대의 상륙작전은 대부분 적의 방어력이 구축되지 않은 해안에 기습 상륙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영불연합군이 갈리폴리 반도에서 실시한 상륙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상륙작전의 기점이 되었다. 갈리폴리 상륙작전 시 연합군은 이전과 같이 방어력이 취약한 해안에 기습 상륙한 것이 아니라 터키군의 견고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는 해안에 상륙하였다. 이에 따라 연합군은 상륙 후 터키군의 반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작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갈리폴리 상륙작전에서 연합군은 상륙 목표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막연한 승리의 기대감으로 터키군이 견고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해안에
상륙함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 또한 해군과 상륙군 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군과 육군이 각각 독자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비효율적인 함포 지원 사격이 이루어지고 전략적인 기습을 상실하였다.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실패의 교훈은 미국 해병대 지휘부에게 방어체계가 구축된 적 해안에 대한 공격은 자살과 다름없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교훈에 따라 상륙작전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방어태세가 잘 갖추어진 지역을 피해야 하고 최대한 기습에 의존해야 하며 아니면 야함을 틈타 공격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한편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미국은 일본이 서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미국 해군은 1907년 향후 발생할지 모를 미일 전쟁 시 미국의 전쟁 수행 방안을 수록한 오렌지 전쟁 계획을 최초로 작성하였다. 오렌지 전쟁 계획에서 미국 해군은 미국의 세력권이 공격을 받을 경우 적극적인 반격을 통해 일본군을 격퇴한다는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 한편 해병대 장교인 앨리스 소령은 1912년 해군대학을 졸업하고 해군대학 참모장교로 부임하여 오렌지 계획의 수립에 관여하게 되었다. 앨리스 소령은 해군대학의 전쟁계획 수립위원회에 소속되어 미일 전쟁 발발 시 필요한 해군기지의 확보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1913년 해군기지의 위치, 지원 능력 및 방어 규모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위 보고서에서는 태평양에서 해군 기지 확보의 중요성을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현대 해전의 승리를 위해서는 아군 함대가 적극적으로 적군 함대를 찾아내서 이를 격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쟁 구역 내에서 우군 함대가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국가는 함대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대의 함대는 자체 보유되고 있는 보급 물자가 고갈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함대에 연료, 탄약 및 식료품 등을 보급하고 전투에서 입은 피해를 복구시킬 수 있는 각종 수리 및 정비 시설을 갖춘 영구적 지점, 즉 기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방어력뿐 아니라 충분한 보급 물자를 갖춘 해군 기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 보고서에서 앨리스 소령은 미일 적대행위 발생에 대비하여 미국은 평시부터 하와이, 괌, 필리핀 동부의 폴릴로섬에 함대를 지원할 수 있는 기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1913년 앨리스의 해군기지 보고서는 평시부터 해외 해군기지의 확보 및 방어태세 유지를 강조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앨리스가 명시한 해군기지의 건설의 대상은 미국령 도서에 국한하였다. 당시까지도 태평양의 도서들은 독일, 영국 등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전쟁을 벌이더라도 제3국이 보유한 서태평양의 도서를 탈취하여 해군 기지로 활용할 수는 없었다. 이후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열린 파리 강화회의 결과 일본은 태평양의 구 독일령 도서에 대한 영유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일본이 언제라도 서태평양 도서들의 방비를 강화하고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자국이 서태평양에서 일본보다 전략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었다고 우려하기 시작했다. 한편 미국 해군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평시부터 태평양에서 일본의 세력 확대는 전략적으로 큰 위협이었지만 작전적 측면에서 판단할 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 이유는 미일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 함대는 태평양을 횡단하여 필리핀으로 진격하는 도중 적국인 일본이 보유한 도서를 점령하여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작전적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오렌지 전쟁 계획은 대대적인 변경을 맞게 되었다. 미국 해군은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된 직후인 1919년 6월 오렌지 계획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19년 12월 개정 작업을 완료했다. 여기서 미 해군은 미일 간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태평양을 횡단하여 일본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함대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 보급기지, 즉 전진기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방책을 제시하였다. 미국 해군은 지도 1과 같이 함대의 전진 계획에 맞추어 일정 시점에 미국 해병대가 상륙작전을 개시하여 1차로 마셜 제도의 애니웨톡 환초를 점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서 2차로 중부 태평양의 투르크 제도 역시 미국 해병대가 점령한 다음 함대 전진기지를 건설한다고 계획하였다. 미국 해군은 이 전진기지들을 기반으로 일본이 점령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괌과 필리핀을 탈환한 다음 최종적으로 일본 본토까지 진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오렌지 전쟁 계획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미국 해병대는 함대 작전에 필요한 도서를 반드시 점령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 해병대는 적의 대상륙 방어체계가 구축된 도서라 할지라도 작전상 필요할 경우에는 상륙작전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적전 상륙 돌격에 대한 구체적 개념과 수행 방안을 내놓은 인물이 당시 해병대 사령부 정보과에 근무하던 앨리스 소령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앨리스는 과거 해군대학에서 오렌지 전쟁 계획의 작성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토대로 상륙작전 양상의 변화 및 태평양 전략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륙작전 개념을 정립하였다. 그가 1921년 작성한 작전계획 712H 미크로네시아 전진기지 작전은 향후 미국 해병대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적전도서 상륙작전으로 제시한 일종의 작전 개념서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의 전반부에서 앨리스는 태평양을 둘러싼 미일 간 지정학적 전략적 상황을 제시한 다음 미국 해군의 오렌지 전쟁 계획과 동일하게 향후 일본과 전쟁을 벌일 경우 함대 작전을 지원할 전진기지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미일 간 적대 행위 발발 시 우리의 의지를 일본에 강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함대 전력과 지상 전력을 일본 근해로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함대 전력이 태평양을 횡단할 때 필요한 전진기지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미국이 평시부터 활용할 수 있는 가능한 기지는 하와이뿐이며 나머지 전진기지는 일본과 적대 행위 발발 후 탈취하여 활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해군 함대의 전진 경로를 고려할 때 일본이 통치 중인 마셜 제도, 캐롤라인 제도 내의 주요 도서는 반드시 점령하여 전진기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앨리스는 전진기지 확보를 위한 단계별 상륙작전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는 미국 함대 전력의 진격 일정에 맞추어 먼저 1단계는 마셜 제도의 주요 도서를, 2단계에서는 캐롤라인 제도의 주요 도서를 점령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캐롤라인 제도의 자녀 도서와 팔라우 제도를 점령하여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앨리스는 각 단계별 점령 도서를 적이 강력한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우군이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특별 목표와 적이 저항은 미약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점령하는 부가 목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마셜 제도의 도서 중 애니웨톡, 외체, 잘로잇은 특별 목표로 분류되었다. 1919년 이후 태평양을 둘러싼 미일의 전략 상황의 변화로 인해 미국 해병대는 해군 대일 전략 목표의 달성에 기여한다. 즉 서태평양으로 진격의 필수적인 도서기지를 점령하는 도서 상륙작전 임무는 명확한 목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그 목표는 갈리폴리 상륙작전 교훈과 함께 해병대가 현대적인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21년 앨리스 소령의 미크로네시아 전진기지 점령작전에 관한 연구를 시초로 1920년대 전 기간 동안 해병대는 새로운 상륙작전에 관한 여러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미국 해병대가 새로운 상륙작전을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작업은 193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1933년 함대 해병대의 창설, 34년 상륙작전 교리 초안의 발간, 함대 기동 훈련의 한 부분으로 시행되던 상륙훈련을 1935년부터 함대 상륙작전으로 확대 개편한 것, 38년 전용 상륙주정 시제품의 개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활동을 통해 미국 해병대는 현대적 상륙작전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3장 상륙작전 능력 발전을 위한 노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강기 동안 미국 해병대는 해군의 대일 전략과 연계하여 도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미국 해병대는 적의 대상륙부대가
취약한 지점으로 상륙을 기도하는 기존의 작전 개념을 적용해서는 더 이상 상륙 작전을 성공시킬 수 없다는 것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 미국 해병대는 향후 태평양에서 일본을 상대로 벌어질 도서 상륙 작전에서 적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고 가정하고 적이 방어하고 있는 해안에 대해 상륙 돌격을 감행하는 현대적 상륙 작전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갔다. 1. 교리 발전 분야. 앞서 언급한 전진기지 작전 계획에서 앨리스는 태평양 환초들의 특성을 면밀히 연구했다. 그는 이 도서들은 면적이 좁아서 적이 해안 전체에 방어력을 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방어되지 않은 해안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앨리스는 향후 도서기지 점령 작전 시 적이 대상륙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는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그는 미일 전쟁 시 미국 해병대가 탈취해야 할 태평양의 도서 대부분은 적의 강력한 방어 체계가 구축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적 방어군은 해군 함정 및 병력 수송선을 침몰시키기 위한 기뢰, 상륙 주정의 접근 및 접안을 거부하기 위한 대상륙 장애물, 주정에서 상륙한 상륙군을 공격하기 위한 다수의 기관총 진지 및 방어 진지를 설치할 것이 분명하였다. 또한 방어선이 돌파될 경우 이를 지원할 후방의 기동 예비대까지 배치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륙작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륙군은 이렇게 겹겹이 구축된 적의 방어망을 돌파해야 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앨리스는 적 방어군이 강력한 방어선을 펼치고 있는 도서를 점령하는 적전 상륙 돌격의 작전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상륙부대는 항공기를 이용 상륙 지역에 대한 항공 정찰을 실시한 후 상륙선단은 야함을 틈타 도서 근해에 도착, 병력과 물자를 상륙 주정으로 옮겨 싣는다. 이어서 우군 항공기의 근접 항공 지원과 해군 함정의 화력 지원을 통해 적 방어부대를 포착시킨다. 동시에 상륙군을 실은 상륙주정이 안전하게 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소해함이 사전에 접근 수로의 기뢰를 제거한다. 야포 등 중장비는 바지선에 탑승하여 이송을 준비한다. 이렇게 준비가 완료되면 동틀 무렵 완전 무장한 상륙군이 탑승한 보트로 구성된 상륙제대가 목표 해안으로 돌격한다. 전진기지 작전 계획에서 앨리스는 작전의 성패는 전적으로 해안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일단 상륙군이 해안 두보의 확보에 성공하게 되면 상륙작전 및 잔적 속탐은 며칠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하였다. 앨리스는 무엇보다도 상륙작전의 성공 여부는 신속한 작전 수행을 통해 기습의 달성에 달려있다고 판단하였다. 신속한 작전 수행을 통한 기습의 달성이야말로 상륙작전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상륙군이 수송함선에서 주정으로 옮겨 탈 때마다 주정 두보를 확보할 때까지 모든 작전 단계는 신속하고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륙군 전제 단계, 해상에서 해안으로 이동하는 단계, 상륙 후 해안 거점 점령 단계 등에서 작전이 중단되거나 시간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 전격적인 상륙 후 신속하게 해안 두보를 확보하여 적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고 적이 반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1941년판 상륙작전 교리 수정 1호는 1921년 전진기지 작전 계획에서 정립한 적전 상륙 작전의 개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 교리에서는 세부적인 상륙 작전의 단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상륙해안 사전 정찰, 주 상륙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지원 기지 확보, 사전의 적 방어시설 및 비행장 등을 공격하기 위한 선견부대 작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상륙구역 내 수송구역, 화력지원구역, 돌격개시선 등 현대적 해상, 육상구역의 개념이 최초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상륙작전의 형태를 상륙돌격, 후속돌격, 상륙양동, 상륙기습 등으로 구분하여 적전 상륙돌격뿐 아니라 기타 다양한 형태의 상륙작전이 시행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상륙작전 교리에서는 상륙돌격 단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인 하만 이동의 세부적 절차를 명시하였다. 이 교리에서는 하만 이동의 범위를 수송함선에서 상륙주정으로 상륙군이 하선할 때부터 상륙주정이 해안에 도달할 때까지로 정의하고
하만 이동은 단순히 병력을 해안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상륙군이 하선, 즉시 효율적인 전투 진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작전의 핵심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항공기술의 발전을 반영하여 상륙작전 시 항공지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1921년 전진기지 작전 계획에서는 상륙작전 시 항공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만 언급되었지만 1941년 상륙작전 교리에서는 상륙작전 구역의 공중우세 및 작전 수행 중 원활한 항공지원이 성공의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륙 돌격 개시 전 항공지원 전력이 수행해야 할 임무에는 상륙구역에 대한 사전 항공정찰부터 적 항공기 공격으로부터 수송선단 및 상륙주점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또한 상륙군의 원활한 상륙을 위해 기관총 진지, 해안방어 진지, 포병 진지, 서치라이트 진지 등 적 지상 방어 거점을 파괴하는 임무도 부여되었다. 그리고 상륙 돌격 단계에서 항공 지원 전력은 적이 상륙 주점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해안에 공중 연막탄을 투여하고 상륙 주정이 목표 해안에 1000야드 이내로 진입할 시 해안의 적 방어 부대를 집중 공격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상륙작전 수정 1호에서는 해군 함정의 해군 화력 지원과 항공기의 근접 항공 지원 없이는 상륙작전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함을 강조하고 상륙작전 시 단계별 화력 지원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였다. 먼저 상륙 돌격 개시 전에는 해군 화력 지원 및 항공 공격을 통해 해안 방어 거점 및 지상 방어 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상륙 돌격을 개시하여 상륙파가 해안 1000야드 이내로 접근 시에는 정교한 화력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군의 화력 지원은 중단하고 항공기의 기총 및 폭탄을 활용하여 화력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후 육상의 화력 지원 거점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해군 함정에서 상륙군에 대한 화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미국 해병대는 22여 년에 걸친 적의 방어가 구축된 해안에 적전 상륙 돌격을 감행할 수 있는 상륙작전 교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상륙작전 교리를 정식으로 발간, 적용시킴으로써 변화한 작전 환경에 부합한 새로운 상륙작전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2. 구조 편성 분야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될 무렵 미국 해병대의 병력은 7만 5천 명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이어진 군대의 감축 및 미군의 고립주의로 회귀 분위기로 인해 미국 해병대의 규모는 다시금 전쟁 이전의 규모인 2만 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병력 축소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병대는 새로운 임무에 적합한 구조 편성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였다. 미국 해병대가 새롭게 목표로 설정한 적전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 적이 점령하고 있는 도서기지를 탈취할 전력, 그리고 확보한 도서기지를 방어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력 및 부대를 편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러한 새로운 임무를 위한 부대 구조 및 편성에 대한 계획은 1921년 앨리스 소령이 작성한 전진기지 작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다. 계획에서는 기존의 전진기지 부대를 확대하여 총 병력 2만 3천여 명, 1개 기지 방어 여단 및 3개 상륙 여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반기 국제 정세 및 경제 불황으로 이러한 구조 개편의 확대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실제적인 병력의 증가나 부대의 창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미국 해병대는 1923년 정식으로 전진기지 부대의 명칭을 해병 원정부대로 변경하였다. 이는 새로이 확립된 도서상륙작전이라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구조 편성을 공식화하고 해군의 함대와 더불어 해외 원정작전에 참가한다는 성격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해병 원정부대는 1920년대 중반 정기적인 상륙훈련, 참가 등을 통해 해외 원정작전의 준비를 담당하였고 1933년 창설되는 함대 해병대의 모체가 되었다. 이후 1933년 12월 7일 해군성 일반명령 제241호에 따라 미국 함대사령부 이하의 함대 해병대가 창설되었다. 당시 함대 해병대는 1개 보병연대, 1개 방공대대,
1개 75mm 고사포대대, 1개 6인치 전자포대대, 1개 항공대, 본부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별다른 병력이나 장비 보강 없이도 곧바로 상륙작전 임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였다. 이러한 부대 편제를 바탕으로 함대 해병대는 지상기지 경계 임무, 전진기지 방어, 해외 경계부대 파견 등 기존 해병대의 부가 임무에서 탈피하여 상륙작전을 위한 출전태세의 확립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함대 해병대의 창설로 미국 해병대는 함대 전력과 상시에 함께 작전할 수 있는 전투준비태세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함대사령부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및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1938년 미국 해군은 미일 전쟁의 발발에 대비해 평시부터 태평양에 해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계획과 병행하여 해병대도 1939년 해병방어대대를 창설하였다. 함대 해병대 예하에 편제된 방어대대는 평시부터 해군의 해외 도서기지에 배치되어 적의 공격으로부터 기지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부대는 방어를 위한 각종 중화기를 장비하고 신속하게 전개 철수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별도의 추가 보급 없이도 장기간 작전이 가능한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방어대대가 창설됨으로써 미국 해병대는 도서 상륙작전 전문 부대뿐 아니라 도서 탈취 후 이에 방어를 전담할 수 있는 구조 편성을 갖추게 되었다. 표 1과 같이 1920년대부터 1930년대 후반까지 계속해서 1만 7천여 명 수준을 유지하던 미국 해병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40년에 2만 7천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일본과의 분위기가 고조되던 1941년 11월이 되면 해병대 전체 병력은 6만 4천 명까지 팽창하게 된다. 특히 태평양 전쟁 직전 함대 해병대 병력은 약 2만 5천 명으로 전체의 40%에 달하였다. 2개의 해병사단 및 2개 해병 항공단, 7개의 해병 방어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미국 해병대는 19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부대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실제 태평양 전쟁 발발 시 신속하게 도서 상륙작전을 위한 전투태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 3. 교육훈련 분야 20세기 초부터 미국 해병대는 부정기적으로 소규모 상륙훈련을 시행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1920년대 초 미국 해병대가 해군의 대일 전략과 연계하여 도서 상륙작전 능력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나감에 따라 함대 전력과 함께 본격적인 상륙훈련을 시행하게 되었다. 해병 원정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상륙훈련이 시행된 것은 1924년 1월 제3차 함대 기동훈련 때였다. 이때 해병 원정부대 1600명은 대항군에 편성되어 청군 함대가 방어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에 상륙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어진 제4차 함대 기동훈련 시에는 카리브해의 콜레브라 섬을 일본의 오키나와로 가정하고 상륙훈련을 실시하였다. 총 3,300명의 해병 원정부대를 2개의 부대로 분할, 1개 부대는 청군 함대의 상륙군 임무를, 나머지 부대는 상륙을 저지하는 육상 대항군 임무를 수행하였다. 1925년 제5차 함대 기동훈련 시에는 해병 원정부대 1,500명이 육군과 함께 청군 함대가 방어하고 있는 하와이에 대규모 상륙을 감행하는 상황을 훈련하였다. 이 훈련은 오렌지 전쟁 계획에 명시된 일본 본토 진격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도서 상륙작전의 가능성을 실제로 적용해 보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한편 1925년 이후 7년 만에 재개된 1932년 상륙훈련에는 육군 600명, 해병 700명으로 편성된 합동 상륙부대가 참가하였다. 1934년 상륙훈련은 1단계 파나마 운하 방어, 2단계 전쟁기지 상륙작전 및 점령, 3단계 주력함대 함대 결전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함대 해병대가 창설된 이후 최초로 참가한 훈련이었다. 1935년의 상륙훈련은 서태평양 해역에서 펼쳐졌으며 함대 해병대는 미드웨이 섬에 상륙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 훈련을 통하여 태평양의 환초섬에서 최초로 상륙하였다는 성과가 있었다. 또한 해병대 상륙 후 청군 함대 및 대항군 함대가 청군 해병대가 점령하고 있는 미드웨이 섬을 사이에 두고 격렬한 해전을 벌임으로써 해병대의 도서기지 확보 여부와 함대 작전의 성패에 나아가
해양 통제권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1935년부터는 함대 기동 훈련과 연계한 상륙 훈련과는 별개로 함대 상륙 훈련이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33년 함대 해병대 창설, 34년 상륙작전 교리 초안 발간을 계기로 해병대가 상륙작전 수행 개념의 체계화 및 이에 필요한 전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1차 및 제2차 함대 상륙훈련은 모두 콜레브라 섬에서 실시되었고 함대 해병 소속의 상륙대대, 해병 포병연대 및 함대 해병대 항공대가 참가하여 실질적인 제병 협동훈련이 되었다. 이때 함정의 승선 사다리가 아닌 하선망을 이용하여 수송선에서 상륙 주정으로 탑승하는 방법이 최초 적용되어 상륙 준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그리고 훈련 시 사용된 함정용 단정은 병력 및 물자의 수송 능력의 제한으로 상륙용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밝혀져 전용 상륙주전의 개발 필요성이 재차 확인되었다. 제3차 및 제4차 상륙훈련은 육군 원정여단 및 육군 소속 병력 수송선이 함께 훈련에 참가했다. 이때 미국 해병대는 타군과 함께 훈련을 할 때는 개인 및 부대 사전 훈련 및 교육의 중요성을 식별했다. 한편 태평양에서 일본과의 전쟁이 가까워짐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합동 상륙 훈련도 강화되었다. 1941년 2월 제7차 함대 상륙 훈련은 상륙군의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제1해병여단에서 승격된 제1해병사단과 육군 제1보병사단 일부가 참가하였고 제1해병사단장이 육해군 합동부대를 지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1941년 6월에는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 마지막 대규모 상륙훈련이 대서양에서 실시되었다. 이 훈련은 대서양 함대 사령관의 총지휘하에 2개 사단으로 구성된 대규모 육해군 합동부대의 상륙작전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이 훈련 시에는 과거 훈련의 교훈을 반영하여 육군 역시 해병대의 상륙작전 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병력 수송 함선의 지원이 제한될 경우를 대비하여 해군 구축함으로 이동한 상륙군이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하선, 상륙하는 절차도 훈련하였다. 1920년대 중반부터 태평양 전쟁 직전까지 꾸준히 이루어진 미국 함대의 기동훈련과 연계한 상륙훈련은 새로이 정립 중이던 상륙작전 교리를 실험하고 이에 취약점을 파악, 개선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였다. 이러한 훈련 경험 및 교훈은 1934년 상륙작전 교리 초안의 발간 및 1938년 정식 상륙작전 교리의 완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4. 장비 물자 분야. 전후 미국 해병대는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교훈을 받아들여 해안 저방용 주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전개했다. 그 첫 번째 성과가 미국 해병대의 발주를 받아 월터 크리스터가 시험 제작한 크리스터 탱크였다. 상륙 장갑차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탱크는 지상 주행은 물론 해상에서도 7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었다. 미국 해병대는 1924년 상륙훈련 시 이 탱크를 시험하였다. 그러나 이 탱크는 본래 내륙 하천용으로 제작되어 파도가 높은 대양에서는 내파성이 취약하였다. 그리고 환초대를 극복하고 전진하기에는 성능 미달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미국 해병대는 이를 정식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 해병대는 훈련 시 영국에서 최초 개발된 일명 비틀보트도 시험하였다. 이건 역시 내파성이 취약하고 크기에 비해 병력 및 장비 적재 능력이 부족하여 상륙작전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1925년부터 상륙훈련이 중단됨에 따라 자연히 상륙주정의 개발 시험도 중단되었다. 1930년대 초반까지 미국 해병대는 상륙훈련 시 기존의 해군용 단정을 이용했다. 1932년부터 상륙훈련의 재개 및 1934년 상륙작전 교리 초안의 발간 등으로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현대적인 상륙주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제기되었다. 당시 미국 해군과 해병대는 병력 수송선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군 전투함을 투입하여 상륙군을 수송한다고 계획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륙주정은 해군 전투함에서 강화, 인양 및 적재가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상당수의 병력을 싣고 빠른 속력으로 해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미국 해군 및 해병대는 경량이 돼 고속을 낼 수 있는 상륙주정을 요구하였다. 1938년 앤드류 히긴스가 요구 성능에 근접한 주정을 제작하였고 미국 해병대는 39년 및 40년 함대 상륙훈련 시 이 단정의 성능 및 적합성을 시험하였다. 이후 몇 번의 성능 개량을 거친 끝에 1940년 9월 해군성은 일명 히긴스 보트의 정식 채택을 결정하였다. 1941년에는 병력, 장비의 양육과 탑재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히긴스 보트의 설계에 함수 램프가 추가되었다. 이후 히긴스 보트는 병력 상륙전이라는 정식 명칭이 부여되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병력 상륙정의 채택으로 상륙주정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미일 전쟁의 주 부대가 될 태평양의 도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남아있었다. 당시 미 군부에서 점령 목표로 가정한 태평양의 도서들은 대부분 중심부의 섬들을 산호초 군락이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다. 이러한 환초섬에서 상륙작전을 감행할 경우 내부 섬의 상륙 목표 해안에 도달하려면 우선 섬을 방벽처럼 둘러싸고 있는 보초를 통과해야 했다. 상륙주정은 이러한 보초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보초를 돌파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궤도를 갖춘 상륙수단 역시 필요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해병대에서는 1920년대 트랙터형 크리스터 탱크를 시험하였으나 요구 성능을 미충족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취소된 바 있었다. 그러나 미국 해병대는 궤도를 갖춘 상륙수단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미국 해병대는 1930년대 중반 도널드 레블린이라는 제작자가 습지 인명 구조용으로 제작한 트랙터인 엘리게이터에 주목했다. 1937년 엘리게이터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인지한 미국 해병대는 이를 도입하기 위한 예산을 획득하기 위하여 해군성을 설득했다. 해군성은 상륙주정의 대량 생산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상륙장갑차까지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으나 해병대는 이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40년 3월 상륙장갑차 시제품이 납품되었고 10월에는 해군, 해병대 및 육군 지휘관들을 상대로 성능시험이 진행되었다. 이 상륙장갑차의 성능에 만족한 해군성은 200대를 발주하였고 LVT라는 정식 명칭을 부여되어 1941년 8월부터 양산되기 시작했다. LVT 상륙장갑차는 태평양 전쟁 초기에 대량으로 활용되었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관기 미국 해병대는 상륙작전 교리의 확립과 연계하여 상륙작전에 필요한 무기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상륙작전의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강조한 하만 이동을 실제로 수행할 상륙수단을 갖춤으로써 새로운 교리를 실제 능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5장) 맺은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해병대는 갈리폴리 상륙작전의 교훈을 받아들여 향후 상륙작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적의 방어선을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리고 해군의 대일 전략 개념을 수용하여 미일 전쟁이 발발 시에는 태평양의 도서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전진기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미국 해병대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강기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전강기 동안 미국 해병대가 현대적 상륙작전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한 노력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해병대 주도하에 독자적인 상륙작전 교리를 정립하였다. 미국 해병대는 향후 상륙작전은 적이 방어하고 있는 도서에 대한 적전 상륙 돌격 양상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 전술 단계를 개발하였다. 둘째, 부대 조직의 개선 및 함대 해병대의 창설을 통해 상륙작전에 적합한 조직 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1933년 함대 해병대를 창설하여 해군 전력과 협력하에 상륙작전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 편성을 확립하였다. 셋째, 해군의 훈련과 연계하여 주기적으로 상륙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상륙작전 교리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새로운 전술 절차 숙달을 위한 기회로 삼았다. 넷째, 상륙작전 성공에 필수적인 상륙주정 및 상륙장갑차의 개발 및 성능 개량을 위해 노력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양상의 상륙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장교단 양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전반기 미국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 발전 과정을 5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서로가 유기적으로 다른 노력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진행된 것이다. 예를 들어 상륙훈련은 교리 검증의 장이었을 뿐 아니라 상륙주정의 적합성을 시험하는 평가 무대였다. 또한 당시 해병학교의 전문교육을 통해 상륙작전 교리를 학습한 해병대 장교들은 이를 상륙훈련에 적용하였고 상륙훈련 시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륙작전에 적합한 구조 편성의 개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각종 노력들이 병행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하는 승수 효과를 발휘함으로써 미국 해병대는 현대적 상륙작전 능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었다. 앞으로 한국 해병대도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전투 발전을 추진할 때 각 요소의 상호 연계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통제 및 조정하면서 추진해야 한다.